목소리에 정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을 모시면서 힘들었던 일들, 제가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동서들의 냉담한 반응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그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전 거의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전 숨을 삼키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 제가 맏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동서들이 저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세요. 추석에 시댁에 온 가족들은 저희뿐인걸요. 큰 시동생네, 작은 시동생넨 동남아 여행 간다고 아버님 댁에 올 생각도 하지 않잖아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 걸까요? 아버님이 한번 시동생들이랑 동서들 기강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 그것들이 못돼 처먹어서 나한테 와서는 손만 벌리고 지들 필요한 돈 주면 싹 입 닫고 가버리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도 자식이라고 이제까지 참아왔는데 내가 잘못했다. 네 말 듣고 보니 그동안 네가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시아버지는 무조건 제 편이시라면서 든든하고 인자하게 웃으셨어요. 전 아버님의 미소에 용기 100배에서 우선 큰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동서는 전화를 계속 받지 않다가 제가 끈질기게 5-6번 전화를 걸자 할 수 없이 받았나 봐요. 큰동서는 시큰둥한 목소리로 오만불손하게 전화를 받았죠. 아, 형님, 저 지금 해외에 있어서 전화 오래 못해요. 통화료 많이 나오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동서, 지금 추석 연휴인 건 알아? 동서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한테 당당해졌어? 추석이면 시댁에 와서 아버님께 인사도 드리고 다만 밥 한 끼라도 먹고 가야 자식된 도리인 거 아니야? 형님, 그런 설교 하실 거면 끊어요. 저 지금 관광하러 가야 돼요. 바쁘다고요. 큰동서의 쩌렁쩌렁한 목소린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의 귀에도 다 들려왔습니다. 시아버님은 정말 분기가 탱천하신 것 같았죠. 저에게서 수화기를 낚아채시더니 까랑까랑하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작은 애 너 인연 어디 네 형님한테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굴어? 이 시애비가 뒷방 늙은이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 어머, 아버님, 옆에 계셨어요? 여보, 형님이 지금 아버님 댁에 계신 거야. 어떡해. 당신이 전화 좀 받아봐. 큰동서는 크게 당황해서 큰 시동생을 불러댔죠. 시동생이 전화를 넘겨받아서 시아버지께 따지듯이 말하는 것이 제 귀에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아니 아버지, 저희들 매번 명절 때 해외여행 가는 거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왜 전화하셨어요? 추석 지나고 제가 따로 찾아뵐게요. 이번에 안 그래도 아버지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가보려고 했어요. 오냐, 너그 싸가지 없는 것들은 돈 필요할 때만 이 애비 찾지.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찾아오는 건 첫째네 식구들 뿐이었다. 이번에 이 애비는 못 참겠다. 둘째 너랑 막내 그놈의 새끼들 지금 당장 해남으로 날아와. 지금 당장 안 오면 이 애비 200억 재산 너희들한테 한 푼도 못 줘. 다 네 형한테 줘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아버지! 남편과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고구마 농사만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툭 터진 200억이란 숫자에 놀라 자빠질 뻔했죠. 시아버지는 의기양양하게 웃으시면서 얼른 막내 동서에게 전화하라고 저를 재촉하셨습니다. 전 얼떨떨한 얼굴로 막내 동서에게 전화를 했어요. 막내 동서네 역시 이미 동남아 여행을 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막내 동서도 제가 전화를 건 것이 반갑지 않았을 테죠. 여보세요? 형님이 웬일이세요? 저희들 바쁜데. 지금 해외여행 와 있거든요. 이번엔 제가 말할 사이도 없이 시아버지께서 똑같이 수화기를 낚아채 가시더니 작은 동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것들아, 이 시애비가 가만히 참고 있으니 가만히로 보이더냐?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둘째한테도 말했지만 너희들도 지금 당장 해남으로 오지 않으면 이 애비 200억 재산 너희들한테 한 푼도 못 준다. 알겠냐? 알았으면 막내 그놈의 새끼한테 전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안 오면 내 그동안 네 남편한테 준 돈들 다 강제 회수 들어갈 게야. 어머,
안 돼요, 아버님. 끊지 마시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작은 동서는 당황해서 애타게 아버님을 불러댔지만 시아버지는 매정하게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어요. 옆에서 이 모든 일들을 듣고 보고 했던 저희 작은 아들이 크게 웃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향해서 엄지를 척 내밀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와, 우리 할아버지 상남자세요. 후련해. 삼촌들 좀 당황하셨겠는데요? 그러냐? 이 할애비가 옛날에 좀 상남자란 소리를 많이 들었다. 니도 작은 아버지들이 못마땅해 보였던 거로구나. 해레비가 이제 교통정리 싹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아무 걱정 말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제가 몇 년간 고민하던 사안을 아버님은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역시 우리 시아버지는 해결사 같은 면모가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이런 분이신 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남편을 의문이 가득한 눈으로 쪼글쪼글 주름진 시아버님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200억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그냥 해보시는 말씀이죠? 둘째, 셋째가 하도 괘씸하니까 아버지 그냥 거짓말로 퉁 치시려고 그러는 거죠? 왜? 거짓말 같아? 안 믿기냐? 너야말로 애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구나. 이 애비가 언제 허튼 소리 하는 거 봤냐? 시아버지는 씩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꼭 장난꾸러기 같아서 전 풋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그 재산의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200억에 대한 스토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처음부터 해남에서 고구마 농사를 지으신 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젊었을 적에 농사밖에 모르시는 시아버님의 부모님 댁에서 농사가 싫다고 도망쳐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 후 서울에서 쌀 배달이며 연탄 배달 등 안 해보신 일이 없으셨다네요.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그 당시 뻘밭이었던 강남 땅을 사들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 붐이 일어날 때쯤 시아버지는 한 건설사 사장을 만나 그분을 믿고 아파트 분양을 받으셨대요. 그때 부동산 시장이 호재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버님은 아파트 건설사와 손을 잡고 아버님의 땅에 아파트를 지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아버님은 강남 땅 뻘밭에서 기적을 이루어내셨던 겁니다. 아버님은 그 이후로도 어디에 부동산 호재가 있다는 소문만 나면 그쪽으로 건물을 올리고 계속 돈을 벌어들이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물 3채와 현금만 해도 2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었죠.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첫째 네가 다 가져가거라. 네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큰일이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네 동생들이 악어 새끼들처럼 내 유산 다 꿀꺽 해버릴까 봐 걱정됐어. 그래서 내 재산에 대한 건 비밀로 했었던 게야. 근데 둘째, 셋째, 그 싸가지 없는 놈들은 그동안 너 모르게 이 애비한테 알랑방귀 끼면서 2천, 3천씩 가져다가 저번에 막내 놈은 글쎄 1억을 달라고 하지 뭐겠냐. 내 그것들 꼬라지를 참고 두고 보다가 이젠 놓을 때가 된 것 같아. 저희 부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자식들을 안 보시는 척 하면서 전부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등급을 매겨 놓으셨던 거죠. 해남에서 반 몇만 평을 사시고 고구마 농사를 지으셨던 것도 이 동네에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소문을 믿으시고 보상금 받으려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혼자서도 농사를 계속 하셨던 것이었대요. 저희 시아버지는 한마디로 돈 버는 데는 도 같으신 분이었던 겁니다. 그날 큰 시동생과 작은 시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둘 다 해남에 오지 못했죠. 나중에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두 시동생도 시아버지의 비밀 재산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코웃음을 쳤다는 겁니다. 늙은 노인네의 정신 나간 헛소리라고 치부해버린 모양이었어요. 굴러들어온 복을 그들 스스로 차버린 것이죠. 참 돈만 쫓고 늙으신 부모님을 안 돌보니 자업자득이 따로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큰 시동생과 작은 시동생은 시아버지가 재산 한 푼도 못 주겠다고 선언하시자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하지만 아버님은 끄떡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유언장 작성을 해 놓으신 것도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에겐 걱정 말라고 하면서 눈을 찡긋하셨습니다. 이 애비가 알아볼 거 다 알아봤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로. 그리고 애비가 만약에 죽게 되거든 내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 그 명함 들고 찾아가면 된다. 알겠냐? 네, 알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첫째로서 이런 것들 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제가 못나서. 어깨 펴 이놈아. 내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너야. 세상 살기 힘든 게야.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아기 같은 네 동생 놈들한테 재산 뺏기지 말고 지켜. 알았냐? 남편은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이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10년간 얼마나 못돼 처먹은 시동생들에게 이를 갈아오셨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힘을 숨기고 계셨던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지들 멋대로 행동했던 시동생들의 최후는 이렇게 끝나고 말았죠. 솔직히 전 그동안 동서들에게 쌓인 게 많아서 그런지 일련의 일들이 통쾌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사이다 한 병을 통째로 들이킨 것 같더라고요. 그 후엔 어떻게 되었냐고요? 우리 시아버님은 아직도 쌩쌩하게 잘 살고 계시고요. 남편은 그저 하던 대로 아버님 모시고 다시 고구마 농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꼴도 보기 싫던 큰 시동생과 작은 시동생은 이제껏 시아버지에게 빌려갔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돈들만 받고 앞으로는 국물도 없다고 시아버지가 크게 호통을 치셨어요. 둘째 너 이놈, 이번엔 어림도 없어. 네가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해. 그냥 너희들이나 잘 살아. 다신 돈 빌려달라고 손 벌리지 마라. 막내 이놈도 마찬가지야. 저번엔 그렇게 울상을 하고 공장 어렵다고 해서 내가 빌려주기는 했는데 내 알아보니까 너희들도 서울의 40평대 아파트에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살고 있더라. 그런데 왜 자꾸 애비한테 돈을 달라긴 달래?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 자식들 아니에요. 왜 형한테만 그 큰 돈을 다 주신다는 건데요? 맞아요. 장남만 유산 많이 받으라는 법이 어딨어요.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깡통 같지 않아요, 아버지. 정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유산 청구 소송할 거예요. 시끄럽다. 내 재산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큰애한테만 준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그딴 소리를 짓거려. 앞으로 내가 너희 행동들 똑바로 두 눈 뜨고 지켜볼 거야. 호적에서 파이고 싶지 않거든. 처신들 똑바로 해. 알았냐? 이놈 새끼들. 아버지, 제발요. 이렇게 빌게요. 시아버지의 까랑까랑한 목소리에 두 시동생들은 어깨를 움찔 떨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 모아 싹싹 빌었고요. 그동안 그 못된 것들이 속으로 얼마나 아버님을 무시하고 뒷방 늙은이 취급을 했을까요? 아버님이 두 시동생에게 속아서 재산 다 나눠주시지 않고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시니 시아버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부터 전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다 믿을 정도였어요. 시아버지는 묵묵히 일하는 제 남편을 이제 꽉 믿고 몇만 평 고구마 밭뿐만 아니라 강남의 다른 건물에 대한 권리와 월세 수익 관리를 맡겨주셨습니다. 제 남편도 이제 소위 말하는 건물주가 된 것이었죠. 전 이러한 행운이 믿기지 않아서 지금도 볼을 가끔 꼬집어 보고는 합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힘들게 보험 영업하는 걸 불쌍하게 여기셨다고 예전부터 그만두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전 아직도 보험 영업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서 그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다만 예전처럼 아등바등 살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은 남편이 실직하고 가장이 되어서 답답했던 과거는 우리 부부의 저녁 술안주거리처럼 되었습니다.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술 한 잔 기울이며 그때 일을 떠올려 보곤 합니다. 당신 이제 곧 60 되는데
당신도 해남 고구마밭 내려와서 아버님이랑 나랑 같이 살면 어때? 애들도 이제 회사 들어갔고 지들이 알아서 결혼도 하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도 시골에서 전원 생활하자고, 유유자적하게. 그래, 나도 생각 좀 해볼게. 아무래도 애들이 둘 다 집 떠나면 나도 집 정리하고 아버님 말년까지 모시라고 생각했어요. 뭐 조금 앞당겨진다고 생각하지 뭐. 시아버지는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직도 저나 남편 모르게 큰 시동생, 둘째 시동생이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싹싹 빌어도 보고 아버지에게 소송 건다고 페류나 같은 짓거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전 소름이 오싹 끼칩니다. 혹시나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시동생들에게 남편이 얼마나 닥달을 당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제가 그런 걱정스러운 기색을 내비치면 시아버지는 웃으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네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욕심 많은 것들이 너네 부부 재산에 손 못 대도록 잘 단돌이 시켜놨으니까. 내가 만약 죽더라도 애비한테 고문 변호사 명함 주었다. 유언장에도 함부로 손 못 댈 거야. 앞으로는 너희들 마음대로 돈 쓰고 살아. 애미, 네가 보험 그깟 거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만큼 돈이 있으니까. 내가 네 덕분에 말년이 참으로 행복하다.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갈란다. 그러려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일도 쉬지 말아야지. 네, 아버님. 아버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워가요. 저도 이제 노년 준비해야 되는데 아버님 오래오래 사시면서 저희 부부 앞으로도 잘 지도해 주세요. 그러려면 꼭 오래 사셔야 돼요. 제 대답에 시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아들만 둘이니 앞으로 아버님의 지혜를 배워야겠죠. 그런 일은 정말 없어야겠지만 저희 부부도 말년에 애들한테 주도권 잡혀서 휘둘릴지도 모르니까요. 네, 저도 우리 시아버지 같은 멋진 노인으로 늙어가는 것이 소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제 애들에게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면서 살고 싶어요. 저도 늙어서 7, 80세가 되면 아들 둘에게 휘둘리지 않고 우리 시아버님만큼만 하고 살고 싶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제 얘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현명함은 노년의 훈장이다. 이런 말이 탈무드에 있다고 하던데요. 저도 우리 시아버님을 본받아서 우리 애들에게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자식 사랑만큼은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그 애들이 잘못 나가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부모 노릇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제 사연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빌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현재는 미혼이고 얼마 전 사귄 남자친구와는 헤어졌어요. 결혼을 생각하던 진지한 관계였는데 제가 아주 대차게 차였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크게 상처받는 성향이 아님에도 그 일은 저에게 꽤 큰 상처이기는 했습니다. 그만큼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했었으니까요. 오늘 할 이야기는 남자친구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로 인해 남자친구에게 제가 복수 아닌 복수를 하게 되기도 해서 잠시 남자친구 이야기로 시작해봤네요. 오늘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굉장히 신기하고 또 저에게는 운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뭐 그게 다 저희 아버지가 잘 살아오셔서 생긴 일이겠지만 말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가족관계는 엄마와 저 이렇게 두 사람뿐입니다. 아주 단촐하죠. 원래 아버지도 계셨지만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고생을 워낙 많이 하셔서 몸이 성한 곳이 없으시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많이 일찍 돌아가신 거긴 합니다. 암이셨어요. 저는 그 병을 아버지가 젊어서 한 고생 때문에 얻은 걸로 생각해서 언제나 마음에 빚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맞다면 아버지는 그 스트레스로 암을 얻으신 게 맞을 거예요.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 집 형편에 무슨 대학이야? 형편이 뭐가 중요하니? 형편에 맞게 꿈을 꾸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평생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고. 등록금은 아버지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공부나 해. 형편을 생각해서 대학을 가지 않겠다는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대학을 보내셨어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내가 여기서 대학을 간다고 하면 아버지가 어떤 고생을 하실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버지의 고생들을 모르는 척 했어요. 대학을 가고 싶었으니까요. 원래도 일을 많이 하던 분이었습니다. 공사장에 식당에 대리운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셨어요. 하루에 잠을 많이 자면 3시간 정도? 그렇게 몇십 년을 버티신 분이니 병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었죠. 제가 대학에 붙었을 때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성공할게요. 그리고 그 빚 다 갚을게요. 돌려받겠다고 생각하고 준 적 없다. 그냥 나는 애비 노릇을 했을 뿐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저는 학교 졸업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휴학을 했었어야만 했거든요. 학비를 벌어야 해서요.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체력이 안 좋아지셨고 일을 계속 그렇게 하실 수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과외나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느라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안색이 왜 그래? 어디 아프세요? 오랜만에 본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어딘가 아픈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몇 번이고 아버지한테 병원을 가보라고 했지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곤해서 그런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나는 건강하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일이나 해. 아니, 그래도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글쎄 조금만 쉬면 멀쩡해진다니까 그러네. 그러면서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아마 병원비 때문이었을 걸로 생각해요. 아마 아버지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이 정도면 본인도 본인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절대 몰랐을 수 없다고요. 기어코 쓰러지고 나서야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받은 판정은 암이었습니다. 그것도 간암 말기 말이죠.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정도라고 말이죠. 수술적인 치료도 의미가 없고 그나마 방사선이나 항암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항암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그만큼 안 좋아요.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래도 항암을 할 수는 있나요? 하면 할 수야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도 가족들은 사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대로 아버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일만 하고 고생만 하신 분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겠어요? 죄책감 때문이라도 그럴 수는 없었어요. 나는 항암 안 한다. 아버지, 돈 때문이라면 괜찮아요. 이제는 저도 벌고. 돈 때문이 아니라 효과도 없다는 거에 괜히 다들 고생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어차피 떠나는 길인데 짐이 되고 싶지는 않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짐이에요? 됐다. 나는 안 한다. 그리고 가는 길 병원에서 누워만 있다가 가고 싶지도 않아.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끝까지 안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빌어도 보고 울어도 보고 화도 내봤지만 아버지는 마음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기어코 항암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은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신이 없다고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신이라는 게 있다면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고생만 하는 아버지를 이렇게 일찍 데려갈 일은 없다고요. 세상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어요. 우리 집이 왜 가난했던 건지, 그리고 왜 아버지가 그 고생을 해야 했던 건지 말입니다. 급기야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그때 대학을 간다고 하지만 않았어도 그때 아버지가 일을 더 늘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거 다 내 잘못이야. 그게 왜 네 잘못이야? 아버지가 고생하는 걸 뻔히 알면서 내가 대학을 가고 싶어서 모르는 척했어. 내 잘못이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붙들고 울었고요. 네가 죽으면 이 엄마는 어떻게 살아?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 모진 말을 하니? 만약 엄마마저 없었다면 저는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힘들었고 그만큼 죄스러웠어요.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매 순간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아버지가 보험을 들어두신 것도 몰랐거든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수령인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심사가 끝났으니 보험금을 수령해 가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자식분 생각하셔서 좋은 보험을 드셨습니다. 하며 수령해 준 금액은 자그마치 5억이었습니다. 엄마도 놀랐습니다. 우리 형편의 그 보험금을 어떻게 다달이 낼 수 있었는지 그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엄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몸을 이끌고 자꾸 집에서 부업을 하겠다고 뭐를 받아오더니만 그게 다 보험금 때문이었구먼. 아유, 그래. 하면서 말이죠.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5억이 찍혀있는 통장을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돈을 어떻게 쓰지? 이건 평생 못 쓰겠다. 아버지의 목숨값을 내가 어떻게 감히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쓰지 않을 작정으로 그 통장을 깊숙한 곳에 넣어두려고 서랍 하나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은이 봐라 라고 말이죠.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서였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쳐봤던 것 같아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게 될 거라고 나도 생각했었나 보다. 보험은 하나 좋은 걸 들어놔야겠다는 생각을 한 걸 보면 말이다. 내가 없으면 너랑 네 엄마가 어떻게 살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날도 잦았어. 거기까지 읽었는데 이미 눈물이 범벅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우리 딸 성격이면 분명히 이 돈은 쓰지 않겠다. 작정하고 어디 깊숙한 곳에 넣어두려고 하겠지. 아버지의 목숨값이라면서 말이다.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거라. 내 목숨값이라서 네가 잘 써야 하는 거다. 알겠니? 이 돈을 쓰지 않고 너와 네 엄마가 계속 고생하면 그게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 죽은 걸 헛되게 하는 거다. 사실 거기서 잠깐 끊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더 이상 읽을 수는 없었거든요. 한참을 꺽꺽거리면서 울다가 지쳐 편지를 마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잘 써다오. 호강하면서 말이다. 내가 그 고생을 한 이유가 너와 네 엄마가 아니냐. 그러니 이 돈을 잘 쓰는 게 나를 위한 거다. 알겠지? 그리고 나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나는 원래 사는 이유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다. 근데 네 엄마를 만나고 너를 낳고 하면서 인생에 낙이 생겼고 살아야 할 이유도 생겼어. 그러니 미안해하지도 말고 죄책감을 느끼지도 말거라. 정말로 나는 너와 네 엄마 때문에 행복만 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남기신 한마디에는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딸 많이 사랑한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듣게 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그 돈을 잘 쓰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학비와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 침대와 소파를 바꿔드리고 일정 부분은 저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는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 기부를 하기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냐면 그 와중에도 봉사활동을 다니셨거든요. 앞서 아버지의 유언장을 들으신 분들은 짐작하셨겠지만 아버지는 정말로 뭐 하나 없는 분이셨습니다. 노숙을 하신 적이 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 엄마를 만났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는 노숙인 쉼터 같은 곳에서 시간이 날 때면 늘 봉사하셨어요. 청소나 빨래 같은 것도 하셨지만 얼마 되지 않아도 여윳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늘 거기다 가져가곤 했습니다. 거기서는 1,000원, 2,000원도 소중한 거야. 라면 하나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라고 언제나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노숙인 쉼터에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아버지 이름으로 기부했어요. 그분들의 식사에 쓰인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일도 열심히 했어요. 졸업을 남들보다 조금 늦게 하기는 했지만 운이 좋아서 좋은 회사에 바로 취직했거든요. 그런 일이 생길 때면 늘 하늘에서 아버지가 도와주고 계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첫 직장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운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다정했고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첫 연애였지만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때때로 아버지가 생각이 날 만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 보였습니다. 고백도 남자친구가 먼저 했고 회사에 저희 두 사람이 사귄다는 말을 한 것도 남자친구가 먼저였습니다. 공개 커플이 되고 나서는 다들 언제 국수 먹냐는 소리를 했어요. 회사에서도 저희 둘이 결혼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의 태도가 달라진 건 저희 집에 인사를 왔던 날 이후부터였어요. 여기가 자기 집이야? 왜? 제가 아무렇지 않은 해맑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그때는 남자친구가 저희 집을 속으로 평가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거든요. 제가 만난 남자친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인사를 다녀온 뒤 어딘가 싸늘해진 남자친구를 보면서도 그게 그 이유일 거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서 문제점을 찾으려 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을 거라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남자친구와 바람이 난 그 여자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보다 나은 건 하나도 없는 여자였거든요. 나이도 2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고 인물도 제가 낮고요. 아니, 인물은 제가 훨씬 나아요. 하지만 그녀와 크게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 신입 집이 진짜 부자래. 부잔데 왜 일을 해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냥 경험해보고 싶어서요 하고 어깨를 으쓱하더라. 좀 재수없었어. 그래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먹은 것 자체가 기특하네요. 가만 보면 정은 씨는 진짜 사람이 꼬인 데가 없어. 그래서 다들 처음에 정은 씨 집이 엄청나게 잘 사는 집인 줄 알았잖아. 네? 그랬어요? 정은 씨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고 그러니까 비싼 거 안 입어도 비싸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이 어딘가 꼬인 데가 없어서 우리끼리 뒤에서 잘 사는 집 딸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랬어. 아마 거기서 그렇게 떠드는 걸 듣고 남자친구는 오해했을 겁니다. 우리 집이 잘 살 거라는 오해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해오고 있다가 인사를 갔을 때 놀란 거고요. 헤어지자. 갑자기 왜 이러는데? 이유라도 알아야 내가 받아들이지.
당시에는 전혀 이유를 짐작하지 못했던 제가 남자친구를 붙잡았어요.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 연애였고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를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마음이 있긴 했을 수 있어도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으니까요. 매달리고 매달리고 또 매달렸지만 남자친구는 매몰차게 저를 차버렸어요. 나중에는 거머리 같다는 말까지 들었으니 제가 얼마나 남자친구에게 매달렸는지 아시겠죠? 세상에, 정훈 씨, 그거 알아? 저와 제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동료 직원들이 오히려 다들 저희 둘 눈치를 보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친하게 지내는 동료 하나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뭐냐는 얼굴로 바라봤고요. 민지 씨랑 호준 씨 사귄대. 네? 그 신입사원이었어요. 부자라는. 제가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이성이고 뭐고 없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황상 제가 헤어지기 직전에 이미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야? 업무 중에 남자친구의 자리로 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모든 사원이 집중하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아마 저희 두 사람의 그 이야기는 그 회사의 구전 설화처럼 오래오래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민지 씨랑 사귄다는 거 정말이냐고. 그게 왜? 우리 이미 헤어졌잖아. 남자친구는 정말 너무 뻔뻔한 얼굴로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순간 눈이 돌았던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은 역시나 배신감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사랑했던 저에 대한 원망은 그 다음이었고요. 저는 그대로 손을 들어 남자친구의 뺨을 내리쳤어요. 아직도 그때 남자친구의 뺨을 내리치고 나서 손이 얼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세게 때렸으니까요. 야, 너 미쳤어? 그래, 미쳤다. 이제야 모든 게 설명이 되네. 막판에 그렇게 서두르듯 헤어지자고 한 것도, 우리 집 다녀오고 나서 네 태도가 변한 것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남자친구는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회사였으니까요. 본인이 어떤 인간인지 회사 전체에 소문이 나게 생겼으니 급할 만도 하기는 했죠. 남자친구는 서둘러 제 손목을 잡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저는 그 손목을 뿌리쳤어요. 왜 나가서 이야기하재? 내가 너 환승한 거 내가 떠벌리고 다닐까봐? 그게 아니면 우리 집이 부자인 줄 알고 접근했는데 인사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서 그 다음 날부터 나한테 싸늘해졌던 거? 내가 차인 이유가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라서라는 거? 뭐? 제 그 말에 주위 동료들이 수근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요. 연애를 하면서는 제가 꽤 순종적인 타입의 여자친구였거든요. 그러니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환승을 한 걸 테고요. 그것도 같은 직장에서 말이죠. 그 일이 있고 정말 반나절도 되지 않아 회사에는 그 소문이 정말 쫙 퍼졌습니다. 아마 청소하는 아주머니들까지 다들 아셨을걸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살피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 신입사원인 새로운 여자친구에게도 차였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는 사직서를 냈어요.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쑥덕거리고 그리고 나쁜 놈이라고 눈을 네모나게 뜨고 보는데 아무리 뻔뻔한 인간이라도 오래 버티기는 힘들긴 했을 거예요. 그만두던 날 저를 찾아와서 악담하기는 하더군요. 그러는 너는 잘 살 것 같아? 막말로 나는 다른 직장 취직해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다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면 돼. 그런데 너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이미 너는 신세 망친 거야. 그리고 너처럼 가진 거 하나 없는 여자를 누가 데리고 가니? 반반한 그 얼굴? 그것도 나이 들면 망가지는데? 라고 말이죠. 남자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회사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다음 진급 심사 때 마이너스를 받은 모양이었어요. 거의 좌천되다시피 한직으로 쫓겨나듯 발령이 난 겁니다. 사실상 그건 나가라는 말이었거든요. 그곳에서 버텨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그 회사에 붙어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직서를 썼어요. 건너듣기로는 남자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고소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그 인간의 성품으로는 그러고도 남음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다시 취업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빨리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뭐 대단히 여윳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쉬면 경력만 단절되니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랬던 건지 자리도 없었지만 합격이 되고서 입사가 취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거절을 당하고 나니 마음이 상당히 급해지더라고요. 연이은 면접 실패로 낙담을 하고 있던 와중 운이 좋게 기업 한 곳에 서류가 붙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회사는 역사가 오래된 회사는 아니었지만 총만 받는 기업으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회사였어요. 월급이나 복지가 좋기로 유명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면접을 보러 가는데 남자친구를 그 회사 로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회사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더군요. 너 설마 여기 면접 보러 왔냐? 남자친구가 기겁하면서 저에게 묻더군요. 솔직히 저도 너무 싫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면접이고 나발이고 뛰쳐나가고 싶을 만큼 말이죠. 그런데 남자친구의 뒷말이 저를 불타오르게 했어요. 네가 붙을 리도 없지만 그냥 돌아가. 여기서 나랑 같이 일할 수 있겠어? 그 말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욱해서 저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붙으면 다니는 거지.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나한테 온 기회를 버리지는 않아. 라고 말이죠.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사실 많이 떨렸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큰 소리를 치고 온 것도 있지만 연이은 면접 실패로 당시에 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제가 면접을 보러 대기하고 있는 장소까지 찾아와서는 그 앞에서 안내하고 있던 직원과 뭔가를 속닥거리더군요. 그리고 그 직원은 어디론가 쓱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는 했어요. 이것들이 나를 두고 무슨 작당 모의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잖아요. 그리고 잠시 뒤 그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남자친구에게 무슨 말을 전달하는 것 같았고 남자친구의 표정이 구겨졌습니다. 야, 너...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며 저에게 다가오는데 갑자기 면접장 앞에 서 있던 직원들이 어딘가를 보고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네더군요. 회장님. 저도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자수성가로 성공한 CEO로 여기저기 얼굴을 많이 비추던 분이셨으니까요. 땡전 한 푼 없이 시작해 지금은 유명한 기업을 이끄는 CEO가 된 자수성가의 대표격인 인물로 말이죠. 물론 아직 회사가 엄청나게 큰 회사는 아니라서 아는 사람만 아는 얼굴이지만 그래도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저를 빤히 보는 겁니다. 마치 관찰하듯 말이죠. 저는 제 얼굴에 뭔가 묻었나 싶어서 손으로 얼굴을 쓸었어요. 그런데 그 회장님은 저를 빤히 보면서 저벅저벅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얼결에 인사를 꾸벅했어요. 그런데 그 회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혹시 아버님 성함이 김종우님이 맞으신가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거기서 저희 아버지 성함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너무 놀라서 어버버거리고 있다가 급히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성함을 어떻게 아세요?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회장님은 저를 끌어안았어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아이고, 이렇게 늦게 은혜를 갚게 되다니. 아이고, 형님, 아이고. 그리고 회장님은 오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안고 있다가 나중에는 제 손을 잡았고 그 다음에는 의자에 앉아서 우셨어요. 회장님을 모시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저를 빤히 보던 회장님은 자기 방으로 함께 올라가서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하시더군요. 너무 궁금한 마음이 컸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고 바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회장님 뒤를 따르는데
남자친구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멍하니 서 있던 얼굴을 봤어요. 내가 예전에 어렵게 살았던 건 알고 있죠? 네, 인터뷰하신 거 읽은 적 있습니다. 그때 형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내 생명의 은인이지. 그 뒤로 회장님이 해준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노숙자 쉼터에서 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계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회장님과는 예전에 거기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하면서 자신을 살뜰히 챙겼다고요. 형님이 어릴 때 죽은 동생이랑 내가 닮았다고, 나를 동생 같다고 그렇게 챙기셨어. 내가 죽으려고 한강 다리 위에 섰을 때도 형님이 나를 구해주셨고, 내가 언젠가 사업을 할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너는 꼭 성공할 거라고 유일하게 응원을 해주신 분이었지. 그때는 나보고 다 미쳤다고 했거든. 아버지는 그러고도 남을 뿐이라는 걸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회장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이 다 믿음이 갔어요. 그래, 형님 마지막은 어떠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울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픈데도 그게 암일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발견하기 직전에는 본인도 아시긴 하셨을 거라고 병원에서 이야기하긴 하더라고요. 모를 수가 없는 통증이었을 거라고. 제 이야기를 듣는 회장님의 얼굴이 다시 일그러지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수술도 안 되고 방법은 항암밖에 없는데 병원에서는 그것도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거라고 했고요.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떡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죄 지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될 때까지 자식은 몰랐으니까요. 회장님은 저를 탓한 게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도 저는 항암을 받아야 한다고 빌어도 보고 울어도 보고 화도 내봤는데 아버지 아시면 아실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 고집이 보통이 아니신 거. 그렇지. 형님 고집은 보통 고집은 아니지. 회장님은 다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절대 안 받겠다고 끝까지 병원을 안 가셨어요. 그래서 판정받고 3개월이 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통증이 조금 덜하긴 하셨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서는 회장님은 한참을 더 우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를 보시면서 입을 떼시더군요.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더군요. 핑계일지는 몰라도 그동안 참 삶에 치여서 저도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신이 들어 형님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도 어딘가에서 잘 계시겠지 하는 생각만 했어요. 아직 아프거나 할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자전이 이미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얼마나 절망했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라도 알아봐야겠다 해서 조사를 조금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회장님의 얼굴에 미안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딸뻘되는 저에게 계속 존댓말을 쓰시고 격식을 갖추려 하시는 것으로 보아 성품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별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신뢰가 안 된다면 내가 형님께 받은 은혜를 따님분께 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좋은 일로 제가 왜 그런 덕을 보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제가 고개도 젓고 손도 저으면서 완강히 거절을 하자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서는 웃으시더군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과 성품도 꼭 닮았네요. 하고 말이죠. 그래도 받아요. 이건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부터 시작해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솔직히 취직이 급하기도 했고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수락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제가 다니는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 회사에 취직한 것을 가장 싫어할 만한 사람이 있죠. 네, 바로 남자친구요. 그는 정말로 싫어했어요. 제가 또 무슨 짓을 할까봐 벌벌 떨면서도 말입니다. 꼭 불편하게 이렇게 같은 회사를 다녀야겠어? 왜? 너는 나 불편하니? 그러면 불편한 사람이 떠나. 대화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막판에 저에게 지랄해대던 것으로 보아 남자친구는 그보다 저에게 더 심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삼키는 것 같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저와 회장님이 아는 사이라는 것을 이미 본인 눈으로 봐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정말 비겁한 놈이죠. 아니나 다를까 회사에는 저에 대한 갖가지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면접을 보던 그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이 조금 웃기기는 했습니다. 사실 숨겨둔 딸이래. 아니라던데? 내가 알기로는 어릴 때 헤어진 형의 딸이라던데? 아니, 둘 다 아니고 딸은 딸인데 있는 줄 몰랐던 딸이래. 가난할 때 어디서 하루 사고치고 생긴.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손을 쓸 도리가 없기는 했습니다. 뭐 지나가는 회사 사람들 모두를 붙잡고 사실 그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하면서 상황 설명을 구구절절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잖아요. 저에게 뭐라고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은근히 저를 눈치를 보고 어려워하는 그 상황들이 매우 불편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깡따구가 세서 버티고 있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조금 많이 힘들기는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이나 같이 할까요? 종종 저를 만나서 밥을 먹으며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런 이유로 함께 밥을 먹자고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예약해 두셨다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 보니 그쪽도 아버지께 이야기를 못 들으셨나 보네요. 그 남자는 회장님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저 같은 며느리면 참 좋겠다고 하신 적이 있으시는데 그게 진담일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은인의 딸이라고 해도 자식의 혼사고 또 저는 조건이 좋지 못한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 아들과 만나게 하려고 그런 자리를 만드셨더군요. 저와 그분은 알고 만난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른이 만든 자리니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는 게 맞겠다는 합의하에 그날 밥도 먹고 차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생각보다 잘 맞는 구석이 많더라고요. 굳이 아버지가 원하는 관계가 되지는 않더라도 친구로는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구가 되었고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자주 만나다 보니 회장님은 물론이거니와 회사에까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 안주인 되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숨겨둔 딸은 아니기는 한가 봐. 조카도 아니고. 그럼 뭐야? 진짜 은인의 딸이라도 된다는 말이야? 그 소문이 제일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게 맞는 거지 않을까? 근데 아무리 은인의 딸이라고 해도 자기 아들까지 소개해주는 건 진짜 과한 거 아니야?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뭐 생명의 은인 그 이상인가 보지.
이미 사내에서는 저와 그분이 사귀는 사이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소문이 쫙 난 상황이었어요. 결혼은커녕 아직 사귀고 있을 때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나날이 부풀어져가는 소문에 피곤함이 최고치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축 처져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터덜터덜 퇴근하고 있었어요.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해.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남자친구가 저를 끌고 회사 주변의 구석진 장소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굉장히 당황해서 손을 뿌리치려고 했지만 여자가 남자를 힘으로 이기기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 그거 정말이야? 뭐가? 우리 회사 회장 아들이랑 사귀고 있다는 거. 그것도 결혼 전제로. 눈이 벌개져서 그렇게 묻는 남자친구를 보고 있잖니. 어딘지 모르게 단번에 아니? 라고 대답해주기 싫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남자친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게 왜 궁금한데? 다들 궁금해해. 다들 궁금해해도 이렇게 나를 끄집고 와서 궁금해할 만큼은 아니지. 제 말에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혹시 나한테 미련 있니? 그 질문에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순간 확 짜증이 났습니다. 그렇게 짐짝 버리듯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련이 있는 것처럼 구는 게 너무 쓰레기 같았거든요. 뭐 실제로 쓰레기가 맞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맞냐고 아니냐고. 맞으면 어쩔 거고 아니면 어쩔 건데 설마 아니라고 하면 너 나한테 다시 만나자고 할 생각인 것은 아니지? 내가 대가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너 같은 새끼를 다시 만날 일은 없는데? 아니야? 제가 뒤에 한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아니라고 하면 어쩔 거냐는 그것만 듣고서는 눈을 반짝이며 아니냐고 하는데 정말이지 한 대 칠 뻔했던 걸 간신히 참았네요. 그때였습니다. 아닌 게 아닌데요. 그렇게 말하며 누군가가 저희 두 사람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분이었습니다. 저와 소문이 났던 상대, 그리고 우리 회사 회장님의 아들인 그분 말이죠. 아니, 여긴 어떻게... 정은 씨가 이쪽으로 가는 거 보고 따라왔는데 잘 따라온 것 같네요. 남자친구의 평소 성격이라면 돌아가라는 둥, 우리 일인이 상관없는 사람은 빠지라는 둥, 대뜸 소리부터 질렀겠지만 회장님의 아들이라 그런지 찍소리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던지요. 아닌 게 아니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그 와중에도 그건 확인해야겠는지 남자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은 정은 씨랑 저 만나는 사이 맞다는 말이죠.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저도 놀라서 그분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많이 놀라기는 했지만 이내 든 생각은 저를 도와주려고 이러나 보다 하는 것이기는 했습니다. 저는 얼른 상황 파악을 마치고 그분의 팔에 팔짱을 꼈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문이 맞으니까 이제 궁금한 거 다 풀렸으면 너는 네 갈 길 가. 라고 말이죠. 남자친구는 저에게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입을 뻐끔거렸지만 제 옆에 있는 그분을 힐끔 한번 보고서는 분하다는 얼굴로 돌아서 갔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떠난 것을 보고 그분의 팔에서 팔을 뺐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러셔도 돼요? 뭐가요? 진짜라고 소문나면 앞으로 곤란해질 일이 생기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일개 사원도 아니고 회장님 아들인데 말입니다. 제가 걱정하면서 정말 괜찮냐고 물어도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소문을 진짜로 만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고백은 처음 받아봤거든요. 뭐 남자에게 고백받은 게 몇 번 되지 않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분은 저를 좋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깨달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기회를 봐서 고백할 생각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서 유감이라고 말이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는 했지만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긴 했습니다.
저도 그분이 싫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하루빨리 결혼하기를 바라시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소문이 진짜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분은 더 노골적으로 저를 기다리거나 함께 퇴근하는 일이 잦았고 그로 인해서 소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마 남자친구 보라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기는 할 거예요. 아무튼 계속해서 그분은 보란듯 저희 사이를 광고했고 남자친구는 어느 날 폭발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봐도 얼탱이가 없네요. 지가 뭐라고 폭발해요. 너 진짜 그 남자랑 결혼이라도 할 생각이야? 네가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결혼을 하든 말든 언제는 나보고 돈밖에 모르는 속물이라고 하더니 너도 똑같은 인간이었잖아. 뭐, 그래서 사과라도 하라는 거야? 제가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자 남자친구는 한동안 저를 빤히 보더니 갑자기 숙이고 들어오더군요. 그리고서는 뱉은 말들이 정말이지 가관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어디를 가도 너 같은 여자는 없더라. 사실은 내가 너 진짜 많이 그리워했거든. 우리 좋았잖아. 정말이지 어이가 없다 못해 기가 찼습니다. 남자들은 가끔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상식적이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를 용서해 줄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야, 너는 그 대가리를 왜 달고 다니니? 제가 너무 기가 차서 말이 그렇게 험하게 나갔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조금 놀라서 저를 빤히 바라보더군요.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인간이면 생각을 좀 해봐. 네가 나라면 그 상황을 두고 너 같은 새끼한테 가겠냐? 어? 제 그 말에는 자존심이 상했던 건지 어쩐 건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한테 따로 말 걸지도 마. 찾아오지도 말고.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진짜 경찰에 신고한다. 알겠어? 정은아, 우리 정말 좋았잖아. 어? 그 좋았던 기억도 네가 다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때 이야기하지 마라. 하지만 그럼에도 남자친구는 몇 번을 더 찾아왔고 결국 제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그분이 와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나서야 그 모든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너 한 번만 이 사람 귀찮게 하면 우리 회사 잘리는 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 너 어디든 취직 못하게 내가 길을 쓰고 막을 테니까 신사적으로 말로 할 때 그만해라. 라고 말이죠. 뭐 사실상 협박이나 마찬가지였네요. 남자친구는 그 뒤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건지 아니면 이 회사에서는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는 몰라도 말이죠. 윗사람에게 제대로 찍힌 셈이니까요. 생각해보니 남자친구는 2번이나 저와 연관된 어떤 일로 회사에 사직서를 내기는 했네요. 물론 둘 다 본인이 잘못해서 일어난 본인 업보지만 말이죠. 사연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복수 아닌 복수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남자친구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세상 속 시원한 복수를 한 셈이 된 게 조금 재밌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요. 얼마 전이 아버지 제사였거든요. 그날 저희 집에 회장님과 그분이 둘 다 왔었습니다. 고기며 과일이며 양손 가득 잔뜩 사서 말이죠. 그리고는 엄마와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은 생각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엄마에게도 제가 그분과 만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좋은 사람과 좋은 년이 닿은 것 같다고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실 만큼 말이죠. 제가 저희 집에 그분을 데리고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유심히 보게 된 게 저희 집을 보고 나서의 반응이었거든요. 전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보였던 그 반응이 저에게는 꽤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 집 생각나고
너무 좋다. 뭐, 그분도 돈도 많았고 전 남자친구와는 달리 무슨 목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저에게 접근해서 만난 건 아니니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그의 그런 반응이 작게지만 위로가 되기는 하더군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건 이미 제가 겪어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두 번 다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절대 아닐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 번의 그 일로 사람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그런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짓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워낙 전 남자친구에게 대인 게 커서 생각보다 어렵지만 말이죠. 저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날 제사를 지내면서 속으로 아버지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인연. 이번에는 잘 이어나가 볼게요. 아버지는 마지막도 나한테 그렇게 뭘 못해줘서 안달이더니 가고 나서도 이렇게 뭘 자꾸 주네? 나만큼 부모 잘 만난 자식은 없을 거야. 라고 말이죠. 아마 듣고 계셨다면 기뻐하셨을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두말하지 않고 허락하셨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믿으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좋은 일이 생겨도 슬픈 일이 생겨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아마 이건 죽을 때까지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버지는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저는 언제나 마음 한켠에 아버지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억지로 잊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게 그냥 두려고요. 아버지 이야기라 그런 거 이런저런 이야기라 하다 보니 사연이 구구절절 길어진 것도 같네요. 그래도 할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 지루하지는 않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쓰면서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면서 썼거든요. 길다면 긴 제 이야기 마지막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쓰고 나서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지나고 보니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더라고요. 언제나 건강 조심하시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70 인생 살도록 누구한테 폐 한 번 끼쳐보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산다고 다 알아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바라고 산 것도 아니지만 참 인생은 저에게 모질게 구는 것 같아요. 이 답답한 이야기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에겐 아이가 아주 늦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비롯해서 시부모님도 얼마나 손주를 예뻐하셨는지 몰라요. 낳을 때도 보통 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서 아들은 양가 어른들의 온갖 관심과 귀여움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당시 저는 일반 엄마들 나이치고 제법 꽤 나이를 먹었던지라 체력이 넘쳐나고 장난기가 많은 아들을 잡으러 다니느라 좀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서 젊은 엄마들 사이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같이 어울리고 친구도 만들어주면서 아이 유치원 무렵에는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그렇게 축복같이 찾아온 아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절대 저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세상에 많은 이들이 다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일을 겪나 봅니다. 옆집 애기 엄마가 우리 집으로 뛰어들어오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얼른 나와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아들을 씻기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어떡해 정말. 지금 여기 골목 앞에서 사고가 났는데 민준이 아빠 같아. 빨리 나와요. 한창 아이 목욕시키느라 화장실에 있던 저는 밖에서 나는 큰 파열음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가보니 차가 불타고 있었고 응급차가 오고 여간 소란이 아니었나 봅니다. 사고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에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병원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보, 나 왔어. 왜 이러고 있어? 남편은 대답이 없었고 너무 참담해서 울지도 못한 상태로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시부모님 역시 헐레벌떡 달려오셨지만 저도 시부모님도 남편과 생전 말도 못 나눠본 채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게 참 그리 서럽더군요. 마지막 말을 들을 수 없이 그리 허망하게 남편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요. 그렇게 저는 젊지 않은 나이에 엄마가 되었지만 반대로 젊은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낸 여자가 되었어요. 그날 시부모님과 함께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단 한마디도 나눠보지 못하고 그렇게 남편은 순식간의 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저는 며칠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냐고 며칠을 고함을 질러댔지만 수많은 시간을 지나며 결국 저는 그렇게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어요. 며칠째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빠의 얼굴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아들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하는 게 너무 괴로웠으나 하나씩 이해를 시켜가며 그렇게 우리는 아픔을 이겨낼 수밖에 없었죠. 저와 아들 순식간에 둘만 남게 되었으나 남편이 어느 정도 남겨놓은 재산이 있었기에 생활하는 데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은 귀하게 얻은 손주를 볼 때마다 아무런 기별도 없이 일찍 가버린 아들이 생각나셨는지 경제적인 도움을 꾸준히 주려고 하셨고요. 어머니, 이번에도 또 돈을 입금하셨더라고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니다. 이래야 내 마음이 편해. 혼자 애 키우다 보면 얼마나 돈 들어갈 때가 많니. 마음껏 쓰고 먹고 싶은 것도 잘 먹으면서 살아라. 무엇보다 네 건강도 중요하니까 늘 챙겨야 한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시부모님이 경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정서적인 위안도 주셨기에 저도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며 될 수 있는 한 내가 두 역할을 다 해주리라 마음먹고 정말 열심히 키워왔어요. 속 깊은 아들은 그런 저의 모습을 눈치채고 있었던지 늘상 말하곤 했어요. 엄마, 아빠 없이 나 키우느라 무지 힘들지. 고마워, 엄마. 내가 나중에 꼭 효도할게. 나는 엄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아휴, 우리 민준이 다 컸네, 다 컸어. 이런 고운 말들을 엄마한테 할 줄도 알고. 민준아, 엄마는 엄마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 민준이 책임지다가 지켜주다가 갈 거야. 가끔은 남편이 그리워 납골당이가 남편의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지만 아들이 있었기에 그 그리움도 조금 달래졌던 것 같아요. 아들은 제게 있어 정말 다정한 남편을 닮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들은 제 마음의 화답이라도 하듯 잘 자라주었는데요. 대학도 이름만 들으면 아는 명문대에 4년 장학금으로 들어갔고 대학에 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어느 날은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들고 왔어요. 정말 온 동네가 들썩이며 이 작은 시골 북은 모든 사람이 달려나올 정도의 일이었는데요. 엄마, 나 그 회사 취업했어요. 뭐? 민준이 네가? 세상에 이럴 수가. 내 아들 장하다, 장해.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어요. 보통 유명한 게 아닌 대기업에 아들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은 들었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최종 취업이 확정되고 나서 저에게 알린 것이었어요. 적어도 이 동네에서는 그 근처 중소기업에 들어간 소식도 드문 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히 충격적인 뉴스였는데요. 저보다 더 흥분한 동네 사람들의 성화로 마을 입구 쪽에 플랜카드까지 걸리게 되었어요. 제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주신 것이긴 했으나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르더군요. 민준 엄마, 민준이 같은 효자가 어딨어. 아, 너무 부럽네. 민준 엄만 좋겠어. 민준이가 속 한 번 안 썩이고 자라더니 이런 데까지 턱 붙었네.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한 건지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품 안의 자식인 줄 알았던 아들이 그리 자라 취업까지 했으니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부모가 할 몫은 다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아들은 자연히 흐름에 따라 회사에 적응을 했고 거기서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나 봐요. 몇 번 저에게 지나가듯 말하긴 했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참 괜찮아요. 그래? 어떤 여자인데? 일단 되게 친절하고요. 마음씨가 좋은 여자예요. 어른들한테 예의도 바르고 싹싹하고요. 챙겨주는 것도 엄마처럼 잘 챙겨줘서 저번에 아플 때 여자친구가 밤새 간호해줬어요. 표현 잘 안 하는 우리 아들이 숨도 안 쉬고 이러는 걸 보니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보네. 그래, 잘 만나다가 언제 한번 데려와. 아들은 결국 2, 3년 지나고 차근차근 회사에서 기반을 쌓은 것 같더니 어느 날 당연한 수순처럼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집도 한 채 마련해서 따로 독립해서 살고 있었고 여러모로 준비가 되었다 싶어서 은근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예비 며느리와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훨씬 미인이신데요. 아이고, 늙었는데 미인은 무슨. 나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춥죠? 얼른 들어와요. 예상외로 만남은 상당히 느낌이 좋았어요. 아주 선한 인상에 요즘 아가씨들처럼 예쁘장한 외모를 갖고 있었고 뭘 하든 무척 야무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 역시도 마음에 들어하니 아들의 결혼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직장인 서울 쪽에 신혼집을 얻어서 살고 가끔씩 며느리와 함께 근교에 있는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었고요. 홀로 키워낸 아들이라 마음이 많이 허하긴 했지만 이제 새로 가정을 꾸렸으니 저는 저대로 나름의 공백을 잘 채워보려고 이웃들과 모임도 갖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얼마 안 되어 손주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혹시 여기 채널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손주를 안아보신 분들이 분명 많겠죠? 저는 감회가 더 남달랐어요. 나이 70이 되어 품에 안아보게 된 손주란 어쩜 그렇게 아들을 꼭 닮은 건지 가슴속 깊이 말할 수 없는 애잔한 감정이 풍겨져 나오더군요. 저는 할머니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했지만 귀여운 손주를 보다 보면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아들 집과 거리가 있던 터라 갓난쟁이 아기를 데리고 오가긴 힘들었던지 가끔씩 영상통화로만 손주를 볼 수 있었어요. 약간은 서운하긴 했지만 한창 어린 아기를 키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닐 테니 그것으로 만족하려 했어요. 한데 어느 날 아들로부터 다소 심각한 목소리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듣고 저도 내심 고민이 깊어져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용건이었는데요. 무슨 일이니, 아들? 엄마, 저기 우리 둘 다 형편이 어려워져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은우 엄마가 봐줄 수 있어요? 은우를? 사돈 어른 근처에 계시지 않니? 엄마도 몸이 썩 좋은 편이 아닌데. 듣고 순간 당황스럽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처갓집이 바로 옆동 아파트라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아들 집은 차로 1시간 반이 넘는 거리에 있었고 솔직히 제가 아무리 운전을 한다지만 매일 오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일어나고 앉을 때도 통증이 한동안 있는 편이라 나름 약을 먹으면서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장모님이요? 엄마, 그게...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세요. 도무지 아기를 못 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맡길 데가 없어요. 부탁드릴 거예요. 아들이 말을 잇고 있던 차에 갑자기 흐름이 끊기면서 목소리가 달라지더군요. 며느리였어요. 뒤이어서 하는 말을 듣자 하니 내가 알던 며느리가 맞는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별로 며느리와 왕래가 없기도 했지만 콧소리를 내며 꽤나 당연하게 부탁하는 모습에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었고 바로 안 된다 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망설이고 있던 사이 다시 아들이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엄마, 그냥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용돈도 넉넉하게 드릴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우리 자리 잡고 좀 지나면 은우 어린이집도 보낼 거니까 그때까지만요. 안 될까요? 아니, 돈은 괜찮은데 정말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저희도 정말 부탁드리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손주 한 번씩 봐주시겠다고요. 그건 내가 아프기 전의 이야기지. 아무튼 알겠다. 네가 급한 것 같으니 내일 그럼 준비해서 가마.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시작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돈을 받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아들이 저리 간절하게 부탁하니 저도 시원스레 안 된다 답을 못하겠더군요. 이러나 저러나 친할머니가 봐주는 게 제일 안심이겠다 싶어서 어렵게 마음을 정했어요. 본래 집 근처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챙겨서 아들 집으로 갔어요. 처음 신혼집이라고 인사했을 때 몇 번 다녀가 보고 손주가 3살이 되어서야 와본 곳이니 거의 3년 만에 와보게 되었는데요. 둘은 정신없이 일을 하느라 바빠서 그런지 냉장고 안은 온통 배달음식 천지였어요. 결국 첫날 오자마자 온갖 것들을 다 드러내어 싹 다 치우고 청소하고 급히 장을 받아가 냉장고를 가득 채웠어요. 원래 안 좋은 무릎이 너무 아팠지만 여기서 손주 목욕도 시켜야 하고 밥도 먹이면서 저도 지내야 하는데 지저분한 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손주를 데리고 잠깐 나갔었던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싹 달라진 광경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혹시 제 살림을 건드려서 조금 언짢지 않을까 싶어 며느리를 보았는데 그 걱정은 기우였어요. 너무 행복해했는데 이렇게 좋아들 하는 걸 보니 진작에 와서 살펴줄 걸 그랬나 싶더라고요. 세상에, 어머님, 이거 다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여보, 냉장고 좀 봐. 어머님이 반찬들 가득 채워주셨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젓갈 아니야? 어머님이 나 생각해서 해주셨나 봐. 어머님, 감사해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역시 엄마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엄마, 오늘 고생하셨으니 얼른 푹 쉬세요. 아니다, 별로 힘들지 않았어. 어머님, 저 그러면 앞으로 요 오징어 젓갈 무침 계속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 요즘 김치전이 너무 먹고 싶어서 반죽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부탁드려 죄송해요. 근데 어머님 반찬이 그냥 맛있어야죠.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도 좋고 하니 어머님 것만 먹고 싶어요. 어머님, 말 나온 김에 제가 목록을 작성해 드릴 테니 여기에 맞춰서 음식 해주시는 게 어떠세요?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여보. 어머니, 괜찮으시죠? 목록대로 하시면 불필요한 식재료 값도 줄이고 어머님도 덜 힘들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솔직히 아들 며느리의 부탁은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목록을 작성해서 준다니 마치 식모라도 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고라면서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온갖 칭찬을 해주는 아들내미 부부를 보니 어미로서 해주고픈 마음이 먼저 동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하고 아들 부부가 자고 있을 때 얼른 집을 정돈하고 깨어 울어대는 손주를 업고 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건넨 목록엔 사실 요리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양념도 신경 써야 하고 간도 잘 맞춰야 하고. 하지만 며느린 어머님, 이 정도는 어머님에게 식은 죽 먹기죠? 제가 그래도 어머님 생각해서 간단한 음식들로 몇 개 적어봤어요. 혹여나 하다가 정 힘드시면 어머니가 다른 메뉴로 바꿔도 되세요? 하면서 종이를 내밀곤 했습니다. 아들 부부를 돕는 사이 점점 무릎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몇 번 병원을 가볼까 하다가 또 괜찮기에 그냥 넘겼어요. 당시에 영양제를 계속 챙겨 먹고 있지만 여기에 와서 딱히 한의원이나 병원 같은 곳 가서 진찰을 받아볼 시간도 없었고 정말 숨막히게 바빠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다소 지친 제 심신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안에 심상치 않은 변화를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여지없이 한시도 제 옆에 떨어지지 않으려는 손주를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청국장을 끓이고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 둘 다 맛있게 잘 먹는 거라 종종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다 반찬도 전날 해둔 것들은 통 먹지 않기에 새로 하기 바빴습니다. 시금치에 잡채에 고기도 굽고 계란말이를 얼른 해서 식탁에 착착 내려놓고 저도 겨우 땀을 닦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잘 먹겠다며 같이 한술을 뜨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내뱉는 며느리의 말이 제 가슴에 툭 꽂혔습니다. 아, 어머니 너무 짜요. 설마 여기 땀 들어간 거 아니죠? 좀 씻고 오셔야겠다. 그게 무슨 말이니? 아, 어머님 땀이 너무 비 오듯 흐르셔서요. 아이 저한테 주세요. 연신 부채질을 해대며 등에 있던 손주를 내려놓지도 못하고 있는 저한테 며느리가 한 말은 그야말로 가슴 한켠을 확 꽂아서 뒤집어 놓는 소리였습니다. 황당해서 며느리를 다시 보았더니 본인은 말끔하게 화장하고 여기저기 화려하게 꾸미고 앉아서는 우걱우걱 먹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뒤이어 하는 말은 정말 가관이더군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아무리 청국장 좋다고 했지만 요즘 너무 자주 끓이시는 거 아니에요? 저나 이 사람이나 차로 출퇴근해서 망정이지 냄새가 옷에 밴다고요. 오죽하면 저희 동료 한 명이 청국장 먹고 왔냐고 묻는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내일은 다른 거 해주세요. 내가 뭔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저한테 이런 걸 일일이 주문하고 있을 입장인 건가요? 더 한심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흘끔 자기 부인을 쳐다보더니 별 문제도 못 느꼈는지 다시 고개를 받고 밥을 먹더군요. 너무 기가 막히다 못해 화가 치밀었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집 치우고 어지러진 거실을 치우고 아들 부부가 아무렇게나 내다 놓은 빨래들을 돌리고 하루도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집안일을 했어요. 그러고 아침 준비를 해서 저는 입안에 한술 떠넣어 보지도 못한 채 들은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화가 치미는 제가 정상 아닌가요?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버겁고 힘들다. 니들은 그냥 내가 쉬엄쉬엄 하는 줄 알겠지만 요리하고 청소하면 하루가 다가. 앞으로 요리에 불만을 가질 거면 니들이 차라리 부엌에 들어와 돕던지 하려무나. 아이고, 우리 어머님 화나셨나 보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반찬 투정 부렸나 봐요. 그래도 어머님, 저도 저지만 이 사람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 해서 그래요. 나름 이 사람이 회사에서 중요한 직급을 맡고 있는데 매일 청국장 냄새 풍기면서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어머니가 배려해 주세요. 그래요, 엄마. 나도 청국장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 눈치가 보여서 그래요. 엄마도 제가 눈치 보고 다니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아무튼 너무 열내지 마시고 일단 씻고 오세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그날 저 말들을 듣고 있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옆에 손주가 절 보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대로 집으로 뛰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우에 지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더 가관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들 부부가 모처럼 쉰다던 토요일이었고, 그날따라 저 역시 몸이 고단해서 쉬고 싶었어요. 손주가 울면서 깨는 바람에 겨우겨우 일어나서 안고 거실로 나갔는데요. 아들 부부가 어느새 일어나서 둘이 누워 TV를 보고 있더군요. 은우 일어났으니 너네가 좀 봐라. 나 몸이 너무 힘들어서 좀 누워 있어야겠다. 은우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표정이 어째 좋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좀 황당한 것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로 제 남편 옆구리를 툭툭 치는 겁니다. 엄마, 알았어요. 저 주세요. 아들은 못내 일어나더니 와서 손주를 받아가더군요.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이 아이의 엄마면서 도통 아이를 받아볼 생각도 안 하고, 아니, 제가 이 집에 와 있는 동안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걸 이때 새삼 떠올렸어요. 더 황당한 일은 몇 시간 지나서 일어났는데요. 누워있으면 있을수록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파서 옴짝달싹을 못하고 자꾸 몸을 돌리면서 힘들어하고 있던 저에게 누군가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그래, 무슨 일이니? 저기 은우 좀 봐주세요, 어머니. 오늘 너네 쉬셨니? 그게 오늘 저희 친정엄마 생신인데 엄마랑 오래전부터 약속해둔 거라서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깜빡했어요. 은우 데려가긴 좀 그래요, 어머니. 호텔 뷔페인데 애들 데리고 가기 눈치 보이는 곳이라서요. 시끄럽게 울면 모처럼 저희 엄마 생신인데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할 것 같아서 좀 부탁드릴게요. 대신 제가 어느 정도 돈 넣었어요. 이거 받으시고 오늘 하루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건넨 건 얇은 봉투 한 장이었어요. 친정엄마 생신이고 기념일인 건 알겠는데 정말 속도 상하고 열도 받더군요. 예, 나 이 돈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전부터 말하지 않았니? 오늘은 아파서 쉬어야 한다고. 왜 이걸 이제야 말하는 거니? 민준이에게라도 부탁해라. 어머님, 조금 너무하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솔직히 저희도 형평상 어머님 용돈 드리는 거 벅찬데 그래도 주말이어서 애 봐주시는 거니 제가 돈 챙겨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왜 큰 소리가 나고 있어? 여보, 어머님이 우리 은우 못 봐주시겠대. 뭐? 아니, 왜? 어머니, 또 그놈의 허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집사람 시켜서 돈까지 넣으라 했는데 그 돈 못 받으셨어요? 받으셨네요. 저희가 이 정도 정성 보여드렸으면 마지못해서라도 허락해 주셔야죠. 왜 번번이 그러시는 거예요? 며느리도 며느리였지만 아들 녀석이 있는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짧은 탄성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침대에서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 가마, 니들이 알아서 해봐라. 대단한 배려라도 해주는 듯 말하는 모습에 대꾸할 말도 생각나지 않아 그냥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건 며느리가 그 사이 빠르게 손주를 안아서 제 방에 내려놓더군요.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대신 빨리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며느린 그 말을 하곤 허겁지겁 밖으로 뛰어갔습니다. 정말 이날의 일은 정말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날 지끈거리는 몸을 안고 겨우 일어나서 손주와 하루를 또 힘겹게 보내야 했고 나중에 봉투를 확인했는데 단돈 10,000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지폐를 갈갈이 찢어 아들 부부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술을 한잔 하다 보니 늦어졌네요. 우리 은우 잘 있었죠요? 빨리 온다던 아들 부부는 밤 12시가 되어서야 들어왔고 며느리는 꼬인 발음으로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열이 솟구쳐 지금껏 생각만 했던 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봉투를 며느리 품에 던지며 도저히 못하겠다고
니들이 키우라 말한 것이었죠. 네? 어머님, 그게 갑자기 뭔 말씀이세요? 나 할 만큼 지금까지 했다고 본다. 내가 네 시어머니지 파출부니? 매일 이것저것 시켜대는 것도 모자라 갑자기 애를 보라 마라. 내가 지금껏 니들을 도운 건 사는 게 힘들고 고단할 테니 돕기 위해서였지. 이런 대접 받으려고 해준 게 아니다. 은우는 사돈에게 맡기고 앞으로 나 찾지 말아라. 아, 엄마 왜 그러세요? 많이 몸이 안 좋으셨어요? 제가 쌍화탕이라도 가져올까요? 심각성을 느낀 건지 아들은 늦음하게 와서는 그 재산 눈치를 보며 엄마 몸 안 좋냐고 묻는데 대답도 하기 싫어 손주를 넘겨주곤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새삼 아들 집에 가질 않으니 마음이 너무 편했는데 아픈 심신이 낫기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자와 전화는 지겹도록 계속해서 날아들어왔어요. 어머님, 정말 안 오실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우리 은우 어떡해요. 오늘 밥도 제대로 못 먹였는데 저희도 그렇고요. 이것들은 저를 한시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텅 빈 냉장고 사진을 찍어보내기도 하면서 사람을 괴롭혔어요. 저는 무시가 답이라 생각하고 그 연락들을 모조리 무시했지만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 사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고 은우 때문에 연락을 드렸어요. 지금 잠깐 전화 괜찮으실까요? 사돈 어른이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온 거였습니다. 조금 예상이 가긴 했지만 뜻밖의 연락이라 저는 짐짓 놀랐고 이어지는 사돈의 말을 듣게 되었어요. 실은 제가 암 판정을 받아서 은우를 돌보고 싶어도 돌볼 수가 없어요. 딸이 저한테 맡기긴 했지만 도저히 여력이 안 되네요. 그래서 말인데 염치불구하고 사돈이 한 번만 은우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가정부라도 쓰라고 하고 싶은데 저도 넉넉지가 않아서요. 무엇보다 애들이 사돈에게 많이 무례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반성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하다 보니 이런 실수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부탁드립니다, 사돈.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저도 자식 가진 엄마로서 제 딸 자식이 한 행동은 너무 죄스럽습니다. 사돈은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제게 며느리 대신 용서를 빌었고 은우를 봐달라 부탁했습니다. 차마 사돈의 말을 듣고 나니 이번엔 안 된다, 딱 자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아들 부부를 불렀고 하나하나 물어 따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약속이라도 한 듯 절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저희가 철이 없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엄마, 저도요. 그리고 밥 같은 건 저희가 차려 먹거나 밖에서 먹고 오기로 했어요. 시간 남으면 청소도 하고요. 엄마는 애만 봐주시면 돼요.